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추가 수출 규제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일본이 언제 어떻게 나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에 있어 몇 가지 쟁점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한일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여전히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 잠시 전화 연결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실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상 밖의 이 결정이긴 했습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일본은 물론 또 미국 또 북한 역시 반응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죠. 현재 각국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황스러운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노 일본 외상이 우리의 주일 대사를 야밤에 초치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 지소미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봐야 될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에서 이렇게 각각 발표한 걸 보면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렇게 최초 반응해서 조금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이게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예. 한국 방어를 좀 어렵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제 그 미국의 그 하원 외교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엥겔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은 미국 정부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오고 나서 과연 이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이 더 손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한일 양국이 누가 더 손해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고요. 한국도 손해고 일본도 손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종료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 교류하는 것만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종료 자체가 이런 정보 교류의 중단을 넘어서 오히려 양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 교류와 협력 그리고 군사적인 차원 전반에 모두 다 나쁜 영향을 미치지 단 하나라도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일 모두가 각각 손해를 보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인 네네. 이 사실관계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이 강한 실망과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아직 석 달이 남았다. 그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미국의 의도는 좀 뭐라고 분석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조금 이제 오히려 제 스스로가 섭섭한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일단 중단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면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캄다운한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 어떤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한국은 이를 수용한 반면에 미국은 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만 실망스럽고 불편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스탠드 스틸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일정 부분 실망스럽다라든지 또는 뭐 좀 우려스럽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일본 편에 서서 한국한테 대해서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11월 23일까지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미국이 소극적인 그런 중재가 아니라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를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깊이 새기고 한일 간의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중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그 전망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네네.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셈이기도 하지만 이제 향후 우리 정부가 이 지소미아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관건인데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하고 국내 내부적인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뭐 한국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이제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또 WTO에서 이것이 논의될 때 우리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준비 이런 것들이 아마 국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거고요.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수입 대체선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행정 또는 뭐 금융 이런 지원, 유예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계속해서 갈등이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정부로서도 여기서 당장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로서도 당장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이 관여를 좀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 그 이낙연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뭐 일본 정부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나요?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수출 관리 운용 차원일 뿐이다. 지소미아와는 다른 문제다. 이런 점을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먼저 김 실장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세계 경제를 보면 아베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이 네. 어떤 자기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다기보다는 포퓰리즘, 말 그대로 자기 표를 의식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강건하게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베의 그 강건한 정치적 야욕이라 하면 바로 정리되었듯이 개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했을 때 포퓰리즘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전제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굴복하겠다, 물러서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도 강경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포퓰리즘, 자기 개헌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경 기조와 관련해 곽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발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지금 예. 배상 판결인데 이때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달라. 예를 들면 자산 동결 조치서부터 뭐 매각까지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스톱을 시켜주고. 예. 그랬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몇 번 시그널을 보내고 같이 위원회를 열자고 했는데도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근본 원인이죠. 이 아베 정부가 속한 그 일본 회의라는 거에 보면 과거사에서부터의 해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정식으로 보유하고 일본의 부활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그렇죠. 일본 회의 소속이 아베인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왜 도와주지 않느냐. 계속 들고 나는 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이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그 G7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시종일관 우리나라를 비난을 했습니다. 열을 상당히 좀 올리기도 했는데 박 교수님, 이런 분위기면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시행을 하면서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일본의 시행령 개정으로 볼 때 우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B그룹을 만든 다음에 우리를 예. 거기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B그룹에는 전략물자는 물론이고 비전략물자도 언제든지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을 때 통제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 보복할 가능성은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 방안 이미 예고는 됐지만 실장님, 화이트리스트 이 제외 결정 어떤 의미인지 좀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화이트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대국, 소위 말하면 이 국방이나 안보 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전략 물자든 혹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비전략 물자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개별 품목에 대해서 건건히 수출 심사를 거쳐서 수출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 우대국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우대국이 아니니까 소위 말해서 동맹국이 더 이상 아니니까 예. 건건히 심사를 받는 거죠. 이 심사를 받는 기간이 길게는 90일까지 3달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수출 심사를 거쳐서 수출을 하지 말라라는 액션이 취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수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더라도 3달 정도의 기간이 걸친 다음에 수출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공급 구조에 있어서는 공급에 상당한 차질, 우려가 있겠다라고 판단 내려지는 그런 어떤 일본의 기조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김 실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마음을 먹은 대로 제도 운영 과정을 통해서 수출 규제를 언제든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총 1,150개 정도의 품목 중에서 예. 규제 품목이 이제 전략품목일자라고 규정된 게 한 8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건별로 하고 이번에 사실 일본이 뭔가 룸을 열어준 게 예. CP 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율인증제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도를 해서 이제 이 백색 리스트에 있는 예, 거하고 예. 동일한 절차를 허용해 줬는데 이렇게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안 보이니까 이제 오늘 시행을 한 이런 상태랍니다. 예. 특히 이 비전략 물자 그러니까 1,850개를 제외한 약 300개 정도가 또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네. 언제든지 개별 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시행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룸을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전략 물자뿐만 아니라 이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측에서 판단이 든다면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그건 일본 자체가 판단하는 사실상 거기 모든 품목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보면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일단 이 당장은 추가 보복 조치가 아직 나오지는 오늘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반응을 더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읽어야 될까요? 일단 한국의 그 추가적인 대응을 좀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WTO 체제, 자유무역 체제를 어긋나게 반하는 방향으로 가져간 그 장본인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임을 좀 표현하고 싶은 대외적으로 그런 욕심마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적반하장의 자세인 것 같은데요.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서까지 결국 수출 규제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액션이 가장 중요한데 소위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그 밖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또 우리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수소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서 핵심 물질을 또 추가적으로 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키를 일본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면밀히 이런 대응책을 네. 모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지난 7월 1차 규제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오늘 2차 규제 조치도 지금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일본이 3차 규제에 나선다면 가능성 높은 카드 좀 어떤 게 있는지 방금 김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비규제 품목까지도 통제권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 룸이 굉장히 정책 운영 그 룸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다면 우선 수출 규제 쪽의 부문으로 보면 네, 2차 전지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동차 배터리 중에서 그 각막을 분리를 해서 네. 그 사이에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기술이 일본이 갖고 있다고 아, 얘기해요. 예. 바로 이제 그 2차 전지 분야.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죠. 굉장히 우리 반도체는 제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 그다음에 장비는 일본제가 많단 말이에요. 장비, 그래서 예. 기계 장비 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수 화학 물질이 있어요. 광학이 굉장히 일본이 발달돼 있고 해서 네. 그런 쪽에 아마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부분, 수출 규제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최근에 말이 많이 오고 좀 비자 규제가 있어요. 상용 비자 예, 예. 규제. 그다음에 이제 일본계 자금 회수 또 가능성도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극한 부분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안보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예. 여행 규제도 가능합니다. 예, 안보를 이유로 했다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요 홍대 입구에서 무슨 뭐 한국 남성의 그런 사태도 있고 하니 예. 이게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안복 여행까지 가면 이제 끝까지 간 거죠. 그럴 가능성도 이제 한국은 충분히 위험한 내재해 나라니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아달라, 그런 이런 가능성까지도 예, 그런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김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품목을 더 다양화해서 예.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이게 하나의 큰 정책 기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밖에 다른 제재 조치인데 소위 말하는 기업 간의 교류를 막는 거죠. 소위 말하는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과정에서 예. 한국이 공급 부분에서 일본에 의존해 오고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R&D를 함께 공동 연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송금 규제, 또 인적 교류 규제 이런 것들 다 까다롭게 만들어서 예. 말 그대로의 공급 사슬 자체를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종류의 노력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예.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일본이 이 세 번째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뭐 오늘 이후로 더 커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충분히 대비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실장님 일단 정부가 핵심 우려 품목 100개에 대해서 5조 원 이상을 좀 투입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초당적인 어떤 방향으로서의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위안이 있는데요. 어쨌든 국산화 노력을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개 품목을 선정하는 그 과정도 계속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할 거고요. 예. 또 추가되는 품목이 있고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죠. 근데 그 100가지 종류의 그 품목에 대해서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 분류 기준이 크게 한 가지는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 예. 수입선 다변화가 쉽다 아니다를 가지고 한 가지 기준을 만들고 네. 또 기술 수준별로 또 하나의 디멘션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디멘션이 나오겠죠. 예, 예. 그러면 그 각 4가지의 어떤 품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맞춤화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예. 것인데 가장 큰 골자는 R&D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예.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서 R&D에 거의 5조 원 가량의 자금을 지출하겠다라는 3년간 5조 원을 더 그렇죠. 투입하겠다는 예,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이제 소재 개발에 나서고는 싶지만 예. 자금 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연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주겠다라는 컨셉이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이 이제 예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것을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해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예. 예타 결정이 있는데 이 예타 결정마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나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이 결과물이 좀 나올지 말지를 좀 판단하고 줬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이런 걸 사실 주겠다.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예. 기조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 때문에
이 R&D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 이 때문에 분야 내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집중 관리 품목에 한해서는 전폭적으로 국산화 노력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찬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 뭐 정부 오전 브리핑을 들었을 때는 뭐 과기정통부 그 실무국장이 끝에는 말미에 뭐 눈물을 보이기도 좀 했었는데 국가적으로 이 R&D 역량을 보완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거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실효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R&D 지원이 이제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얘기를 많이 들고 낭비였다. 우리나라 같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나 뭐 미국보다 작은데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될 R&D 비용이 네. 비효율적으로 쓰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R&D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신기술 개발 또는 창출이거든요. 예. 이런 창출을 통해서 이 R&D 기술 개발이 되면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그걸 엑스터널리티, 외부성이 있는 거라서 정부가 공적 자금 지원을 정당화되는 예. 그런 품목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느냐. 아까 얘기한 100여 플러스 알파 네. 지원 분야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또 만약에 R&D에서 기술 창출해서 개발 이익이 됐을 때 개발 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잘 다루는 참여자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예. 유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R&D거든요. 이게 남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이 R&D 정책을 오늘 발표는 했습니다만 예. 애국 정신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유인 체계가 이게 잘 잡혀야 R&D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이것을 보면 기업이 시장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 기반으로 한 분야 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실제로 정부에서는 아주 고차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시장에서 못 쓰는 R&D는 아무 장에도 쓸모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기업이 필요에 의한 분야를 선정할 것이고 참여자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예. 리스크 테이킹을 하거든요. R&D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구분을 잘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집어가야 5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5조 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세 분이 평생 벌어도 5조 원 못 만집니다. 그렇죠. 그 돈을 생각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또 아주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 바람을 좀 담아서 좀 나름의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꼭 이번 한일 갈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기술 자립화 뭐 예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장 엔진을 켰다는 점은 분명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된다는 점, 뭐 보완했으면 하는 점, 실제로 이번엔 좀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이 부분 네. 좀 같이 짚어주시죠. 좀 중기 혹은 단기적으로도 좀 나눠서 좀 말씀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죠. 예.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은 소위 말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죠. 중국이 무역 흑자국이고 무역 적자국이 너네 나라 제품 수입 안 하겠다라는 이런 대응인 거죠. 근데 한일 무역 전쟁은 일본이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만년 무역 흑자국입니다. 예. 근데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공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뭐 그 타격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중로는 아무래도 단기전으로는 같이 충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예. 우리나라에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그런 시각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입선 다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국 많은 그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해 왔던 것처럼 예.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기업들은 전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전량 의존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손 역할을 했던 예. 거죠. 그럼 큰손이 수입 안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대응이 있는데 기업별 대응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대응이 이번에 TOK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소위 말하면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예. 기업, 불화수 이런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 한국의 송도에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에게 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본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산의 차질이 덜 있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사례를. 안도가 예.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공급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만 힘들고 우리나라는 괜찮다. 물론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은 유지됩니다. 지금은 생산은 유지되나 이런 기업들의 ROI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조금 더 비싸게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충격은 없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소재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자립도가 생긴다. 경제 주권을 일본의 의존적인 경제 체제가 더 이상 안 인게 된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양국이 같이 충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충격의 예. 정도는 좀 다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런 방향성의 어떤 과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제가 연구자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전부터, 약 20년 전부터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소재 국산화를 액션을 취해 나간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요처를 예. 발굴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말 그대로 고도화, 개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략적인 그런 방향성을 잘 취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께는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일 간의 이 무역 갈등,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장기전이 불가피한 이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처럼 맞대응 또 맞대응으로 가면 예.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렇다면 대결에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치킨 게임이거든요. 누가 담력 있고 누가 더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용기 있게 나가느냐. 예. 외나무 다리 게임처럼 지금 전개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동안 지금 혁신 사례를 한번 보면 예. 우리가 어떤 생산에 있어서의 선택적 요소열이라고 그래요. Selective Factor Disadvantage라고 그러는 특정 소재나 부품이 우리가 생산을 못할 때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기업은 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예. 에너지를 집중을 하거든요. 연구 역량을.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혁신이 이런 선택적 요소 열이가 있을 때 많이 그동안 사례를 보면 발생을 해요. 이 기회는 바로 단기적으로는 손실 볼지 모르지만 예. 이 찬스가 바로 혁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처럼 예. 맞대응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나 한국 기업인들을 믿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도의 네. 그런 사람이니까 이번에 연구 역량 결집하고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발휘하고 해서 이 국난을 좀 극복해가는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외부 충격 위기 요인을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오늘 시황계상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